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아편 전쟁과 개화파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서양식 시대 구분으로 하면 이제 근대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아편 전쟁이 결국 중국과 영국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떤 근대의 동서양의 변화를 이제 짚어보는 시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이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거, 그게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고, 이것에 맞춰서 사회도 급격하게 변화했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산업혁명 하시면은 어떤 기술적인 혁명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기술혁명을 깔고 나온 어떤 사회에 파급된 여러 가지 변화들, 이것이 일종의 기계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기술의 획기적 발달은 기계공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첫째 어떤 생산 과정에 있어서 분업화라는 거, 또는 이제 대도시화가 이루어진다, 또 핵가족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 또 대량의 생산과 대량 소비가 되는 이런 소비의 사회가 된다고 하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출현해서 서로가 투쟁하는 그런 시대가 나왔다고 하는 점, 이게 어떤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어떤 기계공업의 어떤 그 바탕에 두고서 진행된 문명, 그래서 일종의 기계 문명이고, 또 기계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성취되는 그런 문명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요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것과 관련된 어떤 자본주의, 공산주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분업화, 대도시화, 핵가족화를 이야기하고, 그게 일종의 기계화인데, 이 기계화의 어떤 효과, 그리고 그것이 간직한 문제가 이렇게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문제를 과연 불교식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산업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불교의 처방을 찾는 뭐 이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산업혁명의 기술 발달이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기계공업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기계공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 그 기계공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그 제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업이라는 말부터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인류의 그 어떤 발달사를 보면은 이 공업과 관련돼서, 즉, 이것은 일종의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뭐 공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facture라고 됩니다. 이 facture의 양식을 크게 보면은, 도미팩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가 매뉴팩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이 마시노 팩처,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가정 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일종의 간의 수공업, 이 정도로 이제 번역하실 수가 있고, 매뉴팩처에서 매뉴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 즉 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공업이죠. 근데 이때의 수공업은 이것과 구별돼서 공장제, 수공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시노팩처라고 하는 것은, 마시노는 머신, 기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즉 기계 공업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떤 서양에서의 공업의 발달사라고 볼 수 있는데 가내수공업은 그야말로 가정 내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손과 기본적인 도구를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 그게 일종의 가내수공업이고 이것은 어떤 작은 공장이 있어요. 작은 공장이 있어서 어떤 소자본가가 작은 공장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다가 수공업자들을 몇 명 데려다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떤 수공업이긴 한데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제 수공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큰 대규모의 공장이죠. 그리고 자본가도 상당히 대자본가입니다. 이 돈 많은 사람이 단순 수공업자가 아니라 임금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게 기계공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기상으로 보면 서양에서 이제 중세 시대가 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가내 수공업이었고 요때에 나오는 것은 서양에서 보면 16, 17세기경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는 산업혁명은 바로 기계공업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manufacture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혁명이 나오기 전에 일종의 과도기적 어떤 생산 양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 기본적으로 손과 기초 도구를 통해서 만드는 수공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일종의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럼 기계가 뭐냐? 예? 기계가 뭐냐는 거. 기계의 어떤 성격이 뭐냐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기계. 기계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력을 투입하여 움직이는 부속품 또는 부품들 조립장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동력을 투입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것과, 그러니까 동력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운동적인 그런 것과 부속품들의 조립 장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동력과 장치, 이 두 가지 요소가 기계의 어떤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동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운동이라고 본다면은 부속품들의 조립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물질들의 체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생각 안 나세요? 이렇게 운동과 물질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기계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과학혁명을 공부했었던 그 시간에 나왔던 얘기죠. 그때 기계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기계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현상을 갖다가 어떤 그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섭리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냐?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오직 물질들과 그것들 간의 연쇄작용인 운동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근대 자연과학이다. 얘기했었고 그게 기계론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기계가 표준적인 모델로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산업혁명에도 여전히 표준적 모델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운동이 산업혁명에는 일종의 효율성이라는 식의 개념으로 대체가 되고 이 물질들의 장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분할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분할. 뭐겠어요? 어떤 그 부속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들로 쪼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초가 되는 기본 단위들로 쪼개 들어가서 어떤 것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계 문명의 기본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분할과 효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계 문명이다 할 수 있는데 효율성을 한번 보실까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efficiency죠. 효율성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투입된 에너지 또는 동력의 양과 산출된 그 결과적으로 산출된 생산물의 양이 있겠죠. 그것 사이에 어떤 비율을 갖다가 뜻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은 생산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예요? 생산물의 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즉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는 조금 동력을 투입해놓고 그 산출되는 결과는 많은 것. 그러니까 원인으로서 제공되는 것은 적을수록 좋고 결과로서 나오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의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 이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어떤 시스템을 분할해서 놓는 것이 그것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계 문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효율성과 분할성은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계라는 것을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기계가 현실에 있어서 어떤 혁신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계의 혁신의 과정은 면직 분야, 옷과 관련된 면직 분야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면직 분야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방적이 있고 그 다음이 방직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기계가 혁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구분을 평소에 안 하셨죠? 방적과 방직.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먼저 쓰면은 이것은 스핀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브라고 표현이 되죠. 스핀은 뭐냐면은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거미가 그 거미줄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뒤에서 그 거미 몸에서 실이 쭉 뽑아져 나오는 거. 그게 스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제작에 있어서 실을 제작하는 것은 방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제작된 실을 가지고 얼기설기 엮는 것은 천을 짜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거미줄에서 나온, 그러니까 거미 뒤에서 나온 그 거미줄을 가지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거. 그게 위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천을 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천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들 간의 어떤 상호관계를 통해 가지고 기계가 혁신됐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먼저 이것이 어떤 그 발달되겠죠. 그러니까 방적 기계가. 그러면 실의 생산이 많아지겠죠. 그럼 많이 생산된 걸 가지고 결국은 천도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천을 제작하는 기계인 방적 기계에도 개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적 기계가 발달되면은 수요로 제공되는 실도 또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방적 기계가 그 다음엔 또 개발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맞물리면서 면직공업의 발달을 통해서 기계가 혁신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계가 그 혁신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방적 기계와 방직기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의 어떤 동력이 있겠죠.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처음에는 수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물레방아 비슷한 그런 거겠죠. 이런 수력을 통해서 이런 기계를 갖다 돌렸다는 건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진행이 되면서 뭘로 바뀌냐면은 석탄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증기 기관에 의해서 대체가 되죠. 이것이 이제 와트가 발명한 그 증기기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렇게 증기기관이 이제 나오게 돼서 제일 먼저 파급이 묻혔던 게 이제 방직 산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석탄을 캐는 탄광에 큰 도움을 줍니다. 왜? 탄광은 지하 깊숙이 있으니까 지하수가 고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지하수를 뽑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 증기기관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증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탄광업이 발달하게 되겠고, 이때 나온 석탄을 또 사용해 가지고서 어떤 제철업이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은 증기기관차, 증기기선이라는 식으로 운송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산업 전 분야가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에너지 체계에 있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력이나 어떤 인력이나 충력이나 또는 이제 풍력 같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보충이 될 수 있잖아요. 쓰고 나면은. 근데 이거 지금 석탄이나 석유나 아니면 가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용하면은 다시는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산업 문명이 석탄, 석유라고 하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를 원천으로 삼아서 진행되는 이상 언젠가는 끝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제한되어 있다는 거. 왜?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비축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 문명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오염 문제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이런 기계를 통해서 그 진행됐었던 문화의 변화, 즉 기계화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계화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계라고 하는 걸 보세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품이죠. 부속품들 간의 어떤 조립, 즉 부속품들로 분할될 수가 있죠. 분할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생산 과정에 들어갔었을 때에 이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몇 가지의 어떤 전문 공정이라는 식으로 분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업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들도 몇 개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그런 공간들, 뭐 학교나 아니면 뭐 공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특수화된 공간들로 분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도시화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가족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핵가족이라는 식으로 해체되고 분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핵가족 화인인데 이런 분업화, 대도시화, 핵가족화가 기계를 모델로 해서 진행된 기계화 또는 기계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기서도 보듯이 바로 분할성을 깔고 있고 이렇게 분할돼 있었을 때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이념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업화를 한번 볼까요? 이 분업 얘기를 하면은 아담 스미스의 얘기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을 쓸 때 그 책이 분업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핀의 생산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서 하루 종일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핀을 20개 정도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서 분담을 해서, 즉 분업을 해서 작업을 하면은 약 4,800개의 핀을 한 사람당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대 240의 관계가 되죠? 효율성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결국은 국부론을 분업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업의 대단한 효과이죠. 그러니까 산업 문명은 바로 분업의 기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지금 수력에서 어떤 석탄 사용하는 증기기관을 갖다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수력을 사용하니까 공장이 주로 하천지대에 몰려 있겠죠. 예? 강 중심에. 근데 이게 이제 석탄 증기기관이고 하니까 이제 굳이 강에 안 모여 있어도 되고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왜? 도시로 가면 시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게 생산비를 절감하겠죠. 그래서 도시로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와 어떤 재화와 인구가 도시로 진행이 되니까 대도시화가 전개되겠죠. 도시가 비약적으로 이제 팽창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도시가 팽창이 되니까 그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몇 개의 공간들로 다 쪼개놓는 것입니다. 즉 도시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산업 문명의 소산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전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학교, 양로원, 그리고 뭐 공장이다, 시장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경찰서, 뭐 또는 이제 뭐 병원, 뭐 기타 등등의, 즉 우리 주변에서 무시로 만나는 그런 기관들을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로 이제 다 공간 분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분할시켜 놓았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도시계획이고, 그것은 직선식의 일종의 바둑판식의 분할이라고 볼 수 있죠. 계획도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직선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직선 분할을 해놓고 거기다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그 건축물 내부도 효과적으로 분할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둑판 무늬도 또 분할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축의 모양은 뭘까요? 성냥감 모양입니다. 즉 박스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정육면체죠. 우리 주변의 모든 건물이 정육면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산업 문명의 효율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문명 건축 도시 문화의 상징적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선화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인데 이렇게 도시로 모이게 됐었을 때에는 즉 농촌에서 도시를 향해서 모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이게 된다면은 농촌의 기존의 그 가족 단위는 대가족이었겠죠. 즉 대가족이 있었을 때 모여서 살았을 때 농업 생산성이 이때는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화가 공업화가 돼서 도시로 가게 되면은 핵가족이 돼야 됩니다. 왜? 이동하려면은 너무 많으면은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취장수던 사람은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가족. 이때 핵은 뭐냐면 딱 두 세대만 모여 있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라고 하는 두 세대만 모여 있을 때 이동성, 기동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일단 도시에 와도 직장을 또 계속 옮겨 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동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식구는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가족으로 뭉치는 거죠. 상당히 여기서도 효율성 개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핵가족이 되고 나면은 재밌는 것은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가족 기능의 문제예요. 가족 기능, 전통적으로 가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을 부양한다고 하는 것과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고 교육한다고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이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가정 내부에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구태여 가지 않고 가정 내에서 노인 부양하고 자녀 교육도 시켰겠죠. 그런데 이것이 핵가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가족 내에서 이것을 다 전담하다 보면은 노동자가 마음 놓고 공장에 가서 일을 못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가족 기능을 대신할 전문 기관들을 성립시켜 놓고 여기에다가 이 기능을 이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양로원이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학교라는 겁니다. 즉 양로원과 학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산업 문명의 산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중교육을 시키는 그 학교를 뜻하죠. 이 학교가 추구하는 게 뭘까요? 유능한 공장 노동자의 양성입니다. 유능한 공장 노동자는 뭘까요? 조립 라인을 갖다가 무시로 반복되는 그 노동에 대해서 지겨워하지 않으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복종심을 가지고 끝없이 어떤 작업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심과 정확성을 갖다가 길러주는 것이 바로 학교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입식의 그런 것입니다. 복종심을 길러주는 주입식의 교육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암기 위주의 그런 식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공장 노동자의 양성을 하기 위한 이런 교육 체계가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 따라서 탈산업이라고 하는 정보화 시대에 가면서 여전히 현 시대 학교는 이것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기계화 내지는 기계 문명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계화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과연 불교식으로 어떻게 그 처방이 나올 수 있느냐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까 에너지 체계 문제 얘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석탄, 석유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 왜 그러냐면은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아주 그 선사시대에 있었던 식물들의 시체라고 보시면 돼요, 유해. 그리고 이건 뭘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미생물들의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누적돼서 쌓여서 썩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화석연료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이미지는 뭘까요? 그야말로 자연은 에너지의 저장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가꿔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갖다가 끝없이 파헤치겠죠. 결국은 자연에 대한 훼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환경은 심하게 오염이 되겠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연에서 그 화석연료를 마구 캐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남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대기 오염이 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실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 주제별 강의할 때 그 자연 환경 문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자세히 할 텐데 온실 효과는 뭐냐면 비닐하우스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층이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어떤 그 기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죠. 우리 주변의 심각한 환경 변화. 이런 환경 오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가 값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썼지만은 심각한 역기능을 제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시사해주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한 어떤 이용과 지배와 장악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에 대한 지배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자연의 지배니까 더 이상 자연의 일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연의 일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외라는 단어는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소외를 한번 보실까요? 소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소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멀어지는 것 또는 이제 어떤 낯설어지는 것 이것이 소외예요. 근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영어에서 보면 에일리어네이션이죠. 에일리언 뭐예요? 영화도 있잖아요. 에일리언. 외계인입니다. 낯선 것이죠. 그러니까 낯설어지는 것이 에일리어네이션입니다. 독일어로 얘기하면 이제 엔트 프렘둥 이렇게 씁니다. 엔트 프렘둥. 엔트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는 얘기고 프렘트라고 하는 것은 낯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멀어지고 낯설어지는 거 이게 소외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되지 않음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지고 낯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외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관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관에. 즉 자연을 이렇게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불교의 자연관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자연은 또 자연계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불교 용어가 뭘까? 하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각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경전에 나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경전들을 갖다가 살려서 그 기본 중심에 충실했었을 때 저는 서양의 자연이나 자연계에 해당되는 것은 법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연계? 법계죠? 그럼 자연은 뭘까요? 그것은 법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연, 법연이죠. 산스크리트로 이야기하면은 법계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 다투입니다. 그리고 법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타 이렇게 되죠. 법계가 뭘까요? 결국 다르마이죠.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연기법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법계는 뭘까요?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 그게 법계로서의 자연계입니다. 그리고 법연은 뭘까요? 연기법에 의해서 그러그러하게 있는 것, 그게 법연이고 자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법은 뭘까요? 계속 반복했죠? 무수히 많은 조건과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는 것, 즉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이 연기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의 자연, 즉 법계와 법연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이고 어떤 상생과 공존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불교식 자연관에 있어서는 자연과 인간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자연을 파헤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신토불이입니다. 신토불이 하면 여러분들 뭐 우리 농산물 애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토불이는 불교의 고유한 용어입니다. 이때의 신은 뭘까요? 즉 인간 생명, 쉽게 보시면 인간의 생명, 그게 신입니다. 그렇다면 토는 뭘까요? 바로 인간의 생명을 낳은 대지, 자연을 뜻하죠. 이런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불의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 자연관이 시사해주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교의 연기적 자연관에 의해서 치유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오늘날 불교에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업화의 문제인데, 분업 이야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 특수 단계들로 이제 쪼개놓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분업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획일화가 된다는 거예요. 획일화가 뭘까요? 분업화에서 획일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그 찰리 채플린이 나온 그 제작하고 주연했던 영화 중에 모던 타임스라고 있습니다. 아주 현대의 고전 중에 고전 영화예요. 거기 보면 채플린이 그 공장 노동자로 있는데 볼트만 계속 조입니다. 볼트만 조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거대한 그 톱니바퀴 이제 맞물려가지고 뺑뺑뺑뺑뺑 돌죠. 이것이 시사해주는 바가 뭘까요? 채플린이 자기가 돌리는 그 볼트를 돌리는 거기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톱니바퀴에서 돌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여전히 톱니바퀴는 돈다. 즉 공장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도, 주인공 없어도 여전히 아무 상관없이 돌 건 돌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플린이 했던 게 똑같은 일. 하루 종일 나가서 이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볼트만 조이고 있었어요. 즉 한 가지 일만 지겹도록 되풀이하는 획일화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분업화의 문제에서. 그 다음이 뭘까요? 부품화입니다. 즉 채플린이 없어도 공장은 여전히 돌죠. 왜? 마치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고장난 부속품만 딱 떼서 교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즉 공장 노동자가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부속품처럼 교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완전히 기계화된다. 이것이 분업화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마르크스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생산 과정, 생산 활동을 얘기하잖아요. 또는 이제 노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생산 활동을. 이런 노동이라는 생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것에 전혀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주인은 그 인간이 아니죠. 왜? 언제든지 교체 투입될 수 있는 기계적 부속품으로 전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계 부속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생산 활동 또는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져 가고 낯설어져 간다, 그런 것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낯선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소외가 그럼 왜 나오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노동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을 보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데, 종래의 자본가 또는 이제 오늘날 고용주,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고용주나 자본가가 노동을 보는 관점은 이런 식의 그 산업사회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이익 창출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노동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냐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계 유지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즉 호구지책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즐겁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그리고 이런 식의 노동은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본성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노동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끌려다니는 그런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소외로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과연 불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불교에서 한번 볼까요? 불교에서 보면은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런 산업사회처럼 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기계적 부속이냐는 거예요. 불교의 인간은 뭘까요? 일대사 인연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 인간과는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일대사 인연으로 태어나서 그 자는 바로 불성을 지니고 있고 이런 불성을 실현해가는 그런 훌륭한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기계적 부속품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 불성이 실현하는 이런 생명체로서 인간이 하는 활동 그것이 노동이겠죠. 그럼 그 노동은 뭘까요? 효율성에 의해서 대상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노동은 바로 불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의 일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노동관을 재정의해 보게 되면은 불교식 노동관을 재정의하면은 불교에서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자본가들이 생각해야 될 이상적인 노동관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사 저는 동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동사. 이 동사는 동사섭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사섭인데 동사섭은 또 뭐냐? 사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섭은 뭐냐?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중생들을 갖다가 어떤 불도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섭해서 이끌어들이기 위해는 어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동사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사섭은 뭐냐면은 여기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번역도 쉽죠. 같이 일하는 겁니다. 즉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이고 그리고 함께 일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과 어떤 고락과 화복을 갖다가 공유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갖다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식의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호 존중의 관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자본가가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저자를 갖다가 쥐어짜 가지고서 이익을 창출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식의 공정관계를 봐야 된다는 것이 동사의 이념이다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은 행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지는 원래 그 준말입니다. 행지 보훈이라는 것의 준말이죠. 행지 보훈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훈은 저는 보훈을 얘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생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은이 뭐냐면 중생에 대한 은혜예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죠. 대부분은 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이 한 목숨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중생들의 희생을 깔고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있죠. 예? 이런 어떤 인연관계를 통해서 중생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되돌려서 회양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생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행지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함에 있어서 항상 간직한다, 지한다, 견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뭘까요? 인간의 본성인 불성을 항상 간직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무중생들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다시 회양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의 일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의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노동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그런 노동과는 더 이상 이익과 생계의 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본성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노동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노동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불교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노동에서 나오는 인간의 소외는
어떤 그 연기적인 불교의 노동관을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불교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도시로 모여들어서 도시가 이제 팽창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어떤 공간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바둑판처럼 쪼개놓고 그 속에 있는 건물들도 또 쪼개고 하는 이런 직선의 표준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도 문제는 획일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을 위한 공간 아니겠어요? 인간이 사는 공간인데 오히려 이런 주거 공간에 맞추어서 인간의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간이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인간이 주거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 있고 거기에 부속품처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주거 공간의 어떤 주체 내지는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의 획일화되고 바둑판처럼 쪼개진 그 공간 내에 재배치되는 어떤 구성 인자에 불과한 거예요. 네? 어떤 삶의 그런 어떤 그 단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은 바로 주거 공간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이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그런 주거 공간으로부터 인간이 낯설어지고 멀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공간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불교식으로 봤었을 때 어떤 뭐 바람직한 어떤 공간이 뭐겠느냐? 그 공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교에서의 어떤 바람직한 주거 공간은 이렇게 봐요. 중생 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산스크리트로 쓰면은 이렇죠. 사트바 로카. 이렇습니다. 이게 중생 세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세간을 한번 볼까요?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간하면은 번뇌의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즉 깨달은 부처님과 대비되는 어떤 번뇌의 영역이 이제 세간. 그러니까 출세간과 대비되는 세간이 있고, 로카죠. 로카는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냥 공간의 뜻이 있어요. 공간.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공간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라는 뜻은 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번뇌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깨닫지 못한 자, 즉 부처님과 대비되는 어떤 범부 중생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중생했었을 때 중을 살리면은 중년 화합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기라는 얘기죠. 무수히 많은 무리의 인연들이 자화합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중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어떤 생의 뜻을 살리면은 그것은 또 생명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정식이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이야기죠.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요런 그 번뇌와 범부라고 하는 건 빼고 이런 걸로 한번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겠죠. 즉 중연화합한 공간, 그것이 중생세간이고, 또 이렇게 중연화합해서 무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존의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소외가 됐었던 이 주거 공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그 인간을 위한 또는 삶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갖다가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의 공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는 뭘까요? 중연화합하는 거. 중연화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연화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즉 생명을 위한 것, 삶을 위한 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자신이 이용당하고 관리 통제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시사해주는 바는 현대 도시문화의 바람직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도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시에 맞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 또는 인간과 무생명을 위한 것, 인간과 자연을 위한 공정과 화해의 공간으로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공간이 있고 거기에 부속품처럼 인간이 끼워 맞춰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가족의 어떤 문제와 불교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 핵가족의 문제는 어떤 그 획일화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잖아요. 가족의 어떤 이익만 챙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로부터의 인간의 소외가 벌어지게 됩니다. 즉 공동체에 무관심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공동체로부터의 또 어떤 가족의 소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만 생각해서 공동체는 무관심하게 되고 또 가족 내부로부터 보면은 가족 구성 간에도 소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죠. 이것은 가족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외들은 어떤 불교적 가족관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서양의 가족을 보면 말이에요. 이 패밀리라고 되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파물루스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하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여기서는 하인 관계에 있는 것, 어떤 주종 관계의 유계성이 서양의 가족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에서 가족을 볼까요? 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다가 돼지가 모여 있는 겁니다. 가는 돼지우리예요. 근데 이때 돼지가 뭘까요?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공간, 어떤 자식의 생산성을 갖다가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쿨라죠. 쿨라. 쿨라라고 하는 것은 콜라티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즉 모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와서 이것은 모임이라는 뜻이 있고 결합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결합은 중연 화합의 그런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의 생각하는 이상적 가족은 바로 중생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생가족은 바로 사트바 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담긴 건 뭘까요? 중연화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혼자 가족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여러 공동체, 여러 가족, 나 이외에 대해서도 화합해야 되는 그 가족이고 가족 내부의 구성원끼리도 화합해야 되는 그 가족이 바로 불교의 이상적 가족으로서 중생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의 산업사회가 제시하는 어떤 문제의 근원은 소외의 문제인데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연기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업혁명을 그 어떤 그 체제와 관련시켜서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